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 동시다발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산불 피해 복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은 산불 관련 YTN의 재난재해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추위가 물러나고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찾아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증가는 급성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면서 지역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 또한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YTN은 이번 산불 보도를 어떻게 전하고 있었는지 이번 뉴스 리뷰 Y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보도 바람직한 보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산불 발생 초기 보도를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산불 발생 당시 초기 보도를 순차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YTN 기상 보도에서는 산불 발생 위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기온 상승을 예고하고 3월 말부터 4월 초는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산 인근 지역에서는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작은 불씨라도 방심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보도인 봄 되찾아준 서풍, 스모그의 산불 위험도 불렀다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21일부터 전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날부터 산불 예방의 첫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주요 지역별 상황을 알린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1일 늦은 오후 경남 산천군 시천면에서 대형 산불 발생 소식을 전했는데요. 경남 산청 산불로 160명 대피, 산불 3단계 발령 보도에서는 상공에서 촬영한 화재 현장을 보여주며 산불이 발생한 지 2시간 반 만에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이어지는 내용으로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들어오는 소식들이 순차적으로 전달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저녁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산불 상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산림청, 진화 인력이 밤새 화선 따라다니며 진화 제목입니다. 이영주 교수는 산불의 확산 이유, 진압 방법, 날씨와 기상 조건, 바람의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산불 대응 3단계의 수준과의 인력, 장비 투입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산불 진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대피한 주민들의 위치나 대피 경로, 실제 진압 작업에서의 어려움이나 인력 부족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시청자가 더욱 상황을 이해하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고속도로 통제 소식과 함께 전한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보도입니다. 연기에 둘러싸인 차량들, 부산 울산 고속도로 산불로 위험한 상황 보도에서는 고속도로 CCTV 영상을 통해 연기에 휩싸인 차량들이 도로 위에 멈춰 서 있는 모습을 전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울산 울주군 야산 큰불, 한때 고속도로까지 통제 보도에서는 산불 현장 주변에 불길이 여전히 남아있는 영상을 추가하며 산불 발생 시각, 2단계 대응, 주민 대피 사실을 각각 알렸습니다. 특히 앞서 확인한 영상에서처럼 고속도로 통제까지 이어지며 지역민을 비롯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알려 화재의 심각성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야산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의성 산불 진화율 60%, 고속도로 휴게소 번저에서는 사흘째 계속된 산불 진화율이 60%에 달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불이 옮겨 붙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도로 민간시설로 번진 산불의 기세와 거센 불길을 담은 영상은 의성군 산불의 여파와 상황의 위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울산 울주군에 난 산불로 동해 고속도로 부산 울산 구간이 일부 통제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경북 의성군의 대형 산불 상황을 알렸는데요. 현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도 제목 울산, 경북 등 전국에서 산불, 한때 고속도로 통제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산불 1단계로 발령된 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과 관련한 전체 보도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쓰였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단계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산불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단순히 건조한 날씨와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외에 정부나 산림당국의 대응 체계나 예방 조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없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물론 산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그 부분에 대한 보도가 시기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기후변화나 인프라 부족, 예산 문제 등 원인이 다양한데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산불에 대한 예방책이 충분히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산불 발생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도 함께 추가되길 바랍니다. 재난 수준으로 확대된 이번 산불 상황 속에서 전문가 대담은 상황 분석뿐만 아니라 지역별, 상황별로 필요한 대처 방법을 공유해 시청자가 실천 가능한 조언을 제공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산불,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의 비상, 대담에서는 함흥구 을지대 교소와 연결을 했었는데요. 지역별로 발생한 산불과 화재 상황을 다뤘습니다. 지역별 화재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설명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미 대형화된 경남 산청군의 경우 재발화 가능성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고 경북 의성군 산불은 민가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55%, 곳곳에서 재발화의 대담에서는 문영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 화재 예방과 관련된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들이 할 때의 주의사항이라던가 화재 목격 시 대처 방법, 그리고 농가 소각 시 유의해야 할 점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별로 주의사항을 당부해 정보성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상황을 전하는 뉴스인데요. 전국 곳곳 계속되는 산불, 야간 대응 체제 전환 제목입니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으며 산불 진화 작업의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산불 진화의 전문적 접근보다는 진화 대원들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 드론을 사용해 화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정보를 반복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데요. 평가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보도처럼 산불 전문가나 소방학자, 기상 전문가의 심도 깊은 분석이나 의견이 포함되었다면 더 신뢰도 높은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산불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예방책, 지속 가능한 산불 대응 전략 등을 다루었다면 산불 문제를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 건조한 계절인 이맘때가 되면 YTN에서도 산불 예방 취지의 캠페인 영상을 뉴스 사이사이에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산불 재난재해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남 산청, 울산, 경북 의성군 등
이번 산불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범위가 넓었던 만큼 취재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통상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 보도는 좀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하면 좋을지 그런 접근 방식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재난보도 준칙 3조를 보면 정확한 보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난 피해 상황, 대피 상황 등을 정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어떤 중계 장비들이 간소화되면서 핀셋형 정보 제공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산불이 났다고 하면 뭐 서울시 마포구에 불이 났다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했다면 지금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구체적인 피해 장소를 찾아가서 중계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들이 도입이 된 거고요. 6조를 보면 예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대형 재난 보도의 초기에 미리 제작해 놓은 무슨 산불 대피 요령, 산불 피해 축소 요령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제작해 놓고 산불이 이런 대형 재해가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구조에 있는 현장 데스크 운영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많은 방송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사고나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사고 현장에 가면 현장과 본사 데스크 사이에 어떤 감정의 차이, 느낌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현장에 가면 기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격앙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보다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도하려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본사에 앉아 있는 데스크 입장에서 보면은 현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는데 변동성이라든가 디테일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두 현장의 특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현장 데스크를 운영하는 목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기별로 보면 이제 재난 보도의 단계별로 언론의 역할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시청자들의 상황 파악에 도움을 좀 주고 그다음에 대처 방안 정보 같은 걸 제공해 주고요. 수습 과정에 접어들게 되면 원인이라든가 피해 규모, 상황을 재정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불이 다 끝났을 경우에 수습기에는 비슷한 재난을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제도적 대책 수립 여론, 형성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역할, 이것들을 언론이 하게 됩니다. 재난 정보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저희 YTN도 기상재난 전문 기자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 상황에 활약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들은 좀 어땠습니까? 사흘 새 영남 대형 산불 3건 불길 통로 열렸다 보도에서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산림청이 YTN에 제공한 산불 상황 지도를 분석했습니다. 지도의 진화가 완료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했는데 대형 산불 발생 지역으로 분류된 영남 지역이 건조한 대기와 남고북저 기압 배치의 영향으로 불길 통로가 형성되었고 또 그 때문에 바람을 키우고 산불을 확대시켜 진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대형 산불 기운 최악의 3박자, 건조, 고온, 강풍 보도에서 김민경 기자의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이 군데군데 나눠져 있다며 산불 지역의 특이점을 짚고 시간대별 기온과 바람의 세기가 변해 진화율이 일정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시청자들이 산불 확산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또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 전문 기자들은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YTN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이 다양한 재난의 위험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전문 기자들의 역할, 실제로 협업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주요 방송사들도 YTN처럼 이런 전문 기자를 계속 두고 있거든요. MBC는 기후환경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문 기자가 1명 있고요. SBS는 기상 전문 기자라고 해서 2명이 운영되고 있고 연합뉴스TV는 기상과학 전문 기자가 3명, 우리 YTN은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산불 같은 재난, 그다음에 기후변화, 홍수 이럴 때 그리고 평소에도 어떤 과학적인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요. 특히 YTN 같은 보도 전문청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녹화 시간을 기준으로 아직도 산불 진화가 100%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진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한 YTN 보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 화재 보도를 시청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진화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나 현장 상황을 악전고투중으로 표현한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애타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하루 동안 산불 31건, 10년 동안 두 번째로 많았다에서는 산림과학원 산불 예측센터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최근 10년 사이 봄 산불 가운데 두 번째로 산불이 많이 났던 하루였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산불이 날 경우 헬기나 진화 인력이 부족해 그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라 우려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현장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남 김해도 산불 조기 진화 어려움의 속보에서는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야산의 산불 소식을 전하면서 50여 명의 진화 인력과 10대의 장비가 투입됐지만 진화 헬기가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동원돼서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진화대원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산청 산불 진화하던 대원 2명 숨져 제목입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긴급한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진화 작업 중 발생한 인명피해와 불길 확산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진화대원이 숨진 경위에 대해서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추정된다는 문구를 사용하기보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후 후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이나 사고 경위 설명을 보완했으면 하고요. 시청자들이 산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의 원인도 대부분 실화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실화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도록 경각심을 일깨운 보도와 연결해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강풍 타고 확산, 고속도로도 휴게소 덮쳐 보도에서는 진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풍으로 인해 불길을 잡기 어려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의성군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 가능성을 제시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산불 대부분은 실화, 붙잡기 어렵고 처벌도 낮고 보도입니다.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사례를 언급하면서 산불 원인을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미제로 남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검거된 실화자 중에서 약 5%만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실을 꼬집어 실화 사건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산불 방지와 피해 복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제도 이행의 한계를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과 경위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과 더불어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 개선에 관심을 끌어냈다는 긍정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리뷰 와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산불 화재의 교훈,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이어가 주길. 산불로 인한 피해는 그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사망자 발생과 같은 인명피해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최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불 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사상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불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피해 복구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지만 이번 사고는 화재 대응 인력의 안전 문제와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게 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과 관리 감독이 충분한지 검토하고 현장의 대응 체계와 안전수칙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주신다면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지침 안내 역할, 피해 주민 돕는 재난 재해 보도로. 산불과 같은 재난 보도를 할 때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규모나 상황에 대한 과장된 보도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 정도와 진화 상황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위치나 안전 지침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적절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전문가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인용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나 관련 당사자에 대한 예민한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보도를 YTN에서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 초기 YTN 보도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다누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임무 기간이 설계 당시 1년에서 최종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2022년 발사했던 다누리가 수명을 늘려 임무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동결 궤도에서 다누리는 정확한 달 궤도에 진입한 후 최소한의 엔진 사용으로 궤도를 유지하고 태양 전지로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또 6종의 탑재체를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가동해 연료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궤도 보정도 꼭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으로 수행해 연료 소비를 줄였습니다. 다누리가 임무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준 과학 보도였는데요. 다누리의 임무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전하면서 내용 중 다누리가 총 6종의 탑재체를 필요할 때만 가동해 연료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6종의 탑재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보도에 언급된 다누리의 탑재체 6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누리는 탑재체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본체와 다누리에 부여된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6종의 탑재체로 구성됐습니다. 총 중량은 678kg으로 소형 자동차 크기와 비슷한데요. 탑재체 6종은 미 항공우주국이 개발한 섀도우캠 한 총과 국내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 선풍광기, 우주 인터넷 5종이 달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지구로 전송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과학임무 장비는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광시야 편광 카메라와 미 항공우주국이 인류를 달에 보내기 위해 달 극지역 착륙지 후보를 찾기 위해 개발한 섀도우캠인데요. 두 과학임무 장비는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가 다누리에서 가장 주목할 탑재체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광시야 편광 카메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돼 탑재된 것으로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편광 현상을 활용, 달표면의 입자 크기와 티타늄 분포를 조사해 달표면 지도를 제작하는 데 쓰입니다. 미 항공우주국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제작한 섀도우캠은 태양빛이 닿지 않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달의 음영 지역인 남북극을 촬영하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말하는데요. 현재 달의 극지역엔 물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섀도우캠이 직접 관측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 정치권의 입장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도 앞서 국민의힘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닌 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당론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을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동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대신 초보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은 붙이지 말라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합의된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부분과 아직 합의되지 못한 부분 등을 각 당의 목소리를 통해 전했는데요. 상속세 관련해 여당과 야당이 논의한 소식을 다뤘는데 관련해 OECD 주요국과 상속세율을 비교해서 보여줬다면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이끄는 데 유용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OECD 국가의 상속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될 때 물리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법은 1950년 제정됐습니다. 제정 이유에 대해 법은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세소 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에 50%로 오른 뒤 25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각종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인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일본의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데요. OECD 주요 국가들은 상속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추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미국은 55%에서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는데요. 영국은 2025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추진 중입니다. 또 스위스는 7%, 이탈리아는 4%로 낮은 상속세를 적용해 큰 부담이 없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상속세 과세가 없는 나라는 호주 등 14개 국가인데요. 과세하는 24개국 중 15개국은 자녀 등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민감 국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외교부 장관의 말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과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한미 간 사전 협의는 없었고 미 에너지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을 두고 논란이 된 상황과 함께 민감 국가와 관련한 정보를 간략하게 덧붙인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언급한 민감 국가란 무엇이며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로 지정될 경우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보다 수월했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민감 국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 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는데요. 명단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적대국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북한과 이란 등은 아예 테러 지원 국가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인도 등 미국의 우방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국가는 사실상 핵보유국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 대만 등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민감 국가로 지정될 경우 미치는 영향으로는 원자력 등 미국 안보에 관련된 첨단 기술 공유가 어려워집니다. 민감 국가의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부 직원과 면담을 하려면 45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미국과 맺어놓은 업무 협약만 67개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와 맺은 것도 4건이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도 장벽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요. 전문가들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기술 등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연구 협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는 발효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접촉해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향후 한미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박하민입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방위산업체는 영업이익 1조 원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방산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한 다른 국가와는 달리 대한민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산산업에 꾸준한 투자를 이어왔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전 등 세계적으로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무기 수요가 높아졌고 그 가운데 K방산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큐 S프라임 역전의 이슈는 역사와 전쟁 그리고 K방산에 관한 여러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전장을 지배하는 최강의 K화력에서는 대한민국 화력의 역사와 특징, 자주포 개발 배경과 미래 화력 무기에 관해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별도의 진행자 없이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PD의 질문에 군사평론가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마치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습니다. 화력의 역사와 특징을 시작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화력 무기 개발의 시작과 진화 과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중간에 질문을 자막으로 넣어 각 구간을 분리해 준 것이 내용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평론과 참고 영상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평론가의 말이 이어지며 그와 관련된 자료 화면을 보여주는 식의 편집은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조선시대 화차에서부터 한국이 화약 무기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알려주었고 역사 속에서 강한 화력을 가진 무기들이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초반의 시청 몰입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주포를 만들게 된 계기에 관해서도 촘촘히 다루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화포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고 한국의 기후 특성상 기상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자주포가 뜻밖에도 글로벌한 환경 조건을 갖추게 되면서 수출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자랑하게 된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고도의 정밀 기술이 있어야 하는 자주포 개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시청자로 하여금 한국 기술력에 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장점만을 언급하기보다는 한계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짚어주어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적재적소에 관련 사진과 영상이 풍부하게 제시되어 시청자가 어려움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력 무기 자체가 생소한 소재인 만큼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졌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큐 S프라임 역전의 이슈. 전장을 지배하는 최강의 K화력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화력 무기의 중요성과 한국이 세계적인 화력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지닐 대한민국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K방산이 한 단계 더 나아가 긍정적인 소식을 들려주길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